여러분들은 장님과 코끼리에 대한 우화 들어보셨나요? 마을에 신기한 동물이 왔다고 해서 장님들이 그게 뭔지 알아보기 위해 저마다 만져본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귀를 만진 장님은 부채 같다고 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창, 다리는 기둥, 꼬리는 밧줄이라는 등 저마다 자신들이 만진 부분이 코끼리라고 우기는 거죠. 자신의 주관으로 특정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려는 오류를 지적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유화가 주식 투자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과 방식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미들도 시중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자극적인 것만 보고 뛰어들다 보니 손실만 늘어나고 있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시장이라는 커다란 코끼리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주식 투자는 특정 분야로만 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꽤 많은 곳이기 때문이죠. 다 각자가 자기가 만져본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코끼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데도 많지 않을 뿐더러 알려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쉬운 것만 보려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 강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이라는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거 10년간 각각 하나하나씩은 만져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만져본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씩 모아서 시장이라는 코끼리가 뭔지 최소한 찍먹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주식 투자 원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코끼리를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부터 고수분들까지 모두 얻어가실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을 아예 처음 하는 주린이나 초보자분들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순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거 지도 삼아서 기초적인 지식 따로 공부해 보시거나 앞으로 유튜브에 올릴 영상 제가 이거 깊이 풀어내는 쪽으로 다룰 거거든요. 차후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입문 강의나 여러 책들 보시면서 방황하는 것보다 이 강의 하나로 퀄리티 높게 끝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수분들은 초반 내용은 뭐 뻔히 다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어느 특정 분야에만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시장의 네 가지 사이클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가는 것도 배우실 수 있겠죠. 그 외에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금리와 주가는 어떻게 반영되어서 흘러가는지, 매크로 분석도 흥미로우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초보든 고수든 어떤 포지션을 갖고 투자를 하던 지수를 보는 건 모두 공통적이니까 파트 4와 5는 미국 지수를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뤄봤거든요. 특히 미지수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거든요.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한 많은 투자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파트 1.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처해진 투자 환경부터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자산 가치를 가장 빠르게 늘리고 싶다면 세 가지를 최적화하면 됩니다. 투자 원금을 늘리고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낼 때 여기 보이는 복리 그래프처럼 자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같은 10%의 수익률이더라도 100만 원일 때의 수익은 10만 원이지만 1억일 때는 1000만 원으로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짤짤이로 수익 많이 내봐야 괜히 슬프기만 하다. 우선 저축부터 해서 시드머니부터 모아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물론 시드가 조금 적더라도 단타처럼 회전율을 높이거나 옵션처럼 수익을 아예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원금 문제는 부분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건 근데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모은 원금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내가 타려는 복리 그래프의 각도가 결정되는 거죠. 같은 원금이더라도 1%에서 시작하는 1억과 10%가 만들어내는 수익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낼 수 있는 능력, 즉
횟수가 지속될수록 수익에 따른 그래프의 갭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1%의 복리로 1억이 2배가 되는 데는 약 70년이 걸리지만 10%는 단 7.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률과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에 의해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빨리 주식 투자를 해서 복리 그래프를 타 라고 하는데 과연 현실은 이런 복리 그래프처럼 아름답게 우상향할까요? 일단 그래프의 기울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높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도 같이 수반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계속 쭉 안정적으로 복리 그래프를 탈 수 있을까도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인데 단기간에 대박 치겠다고 들어갔다가 쪽박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나는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 실제로도 운 좋게 몇 번 크게 벌어보기도 했고 앞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주식으로 계속 복리 그래프를 탄다는 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역대급으로 좋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유리다리 건너기처럼 연속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죠. 목표를 향해 한 번씩 건널 때마다 성공이라는 깨지지 않는 유리를 밟느냐 아니면 실패로 빠져버리는 깨지는 유리냐. 우리는 매번 투자를 할 때마다 확률에 연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앞서간 사람들의 노하우를 미리 공부해서 깨진 유리 몇 개 피하거나 각자의 재능과 운 덕분에 얼마나 살아있을지 확률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만약 성공과 실패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거를 실패 없이 단번에 18번 건넌다고 한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0.000038147. 이것처럼 주식도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지만 결승점에 꼴이 난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선 이런 오징어 게임처럼 베팅할수록 깡통을 찰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에 대한 생각 없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비중을 태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첫 게임부터 크게 손실 봐서 정신 차리고 그만두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 복구해 보겠다고 발악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빠칭코의 첫 행운은 불행의 시작인 것처럼 초심자 행운에 취해서 게임장에 계속 룰렛을 돌리고 앉아있으면은 결국 수령에 빠지는 건 똑같거든요. 반면에 결승점에 꼴이 난 사람들은 애초부터 공부와 경험을 통해 얻은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만큼 딱 먹고 나오는 최선의 투자 방식을 구사하죠. 그럼에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을 대비해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거나 손절을 통해서 아예 손실을 제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자신만의 원칙으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결론은 주식이라는 바닥에서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손실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몇 번 손실 보는 게 무슨 오징어 게임처럼 인생이 로그아웃되는 수준이겠어? 네,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순 있어요. 다만 복리의 세계에서 손실을 보면 꽤나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 체계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 같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손익이 비대칭적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포스코라는 주식이 우량주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여서 63만 3천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게 재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75%를 맞아버렸네. 그리고 바닥을 치고 158% 상승을 하더라. 근데 이상하네. 분명 하락한 75%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왜 본전을 안 주지? 오히려 여기서 60%가 더 상승해 줘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바닥에서 총 314%가 올라와 줘야 본전이네 라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죠.
복리는 시작하는 퍼센테이지의 기준점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75%는 63만 원일 때의 75%고 158%의 상승은 16만 원일 때의 158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상승을 해도 4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구조이죠. 즉,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포스코처럼 우량주에서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래도 손실과 수익이 거의 대칭적인데 마이너스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그 두 배인 100%가 돼야 본전이 되는 구조이죠. 손실이 커질수록 본전을 찾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의 대가들이 손실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단기간에 높은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드라마틱하게 가다 보니까 급등하는 것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하락할 때는 또 급락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먹은 수익률보다 좀 덜 하락하더라도 내 총 손익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플러스 4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30%밖에 하락하지 않아도 내 총 손실률은 마이너스 2%가 돼서 손실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이고요. 반면 20%에서 마이너스 10%에서는 그나마 내가 8%라는 수익 정도는 건질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위험은 더 커지고 낮을수록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파동은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이클이 여러 번 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손익 비대칭성과 변동성을 계속 연속적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죠. 위에는 변동성이 더 높은 2배 레버리지, 아래는 지수와 똑같은 1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여러 번 반복해서 횡보를 했는데 1배는 박스 상단에서 여러 번 본전을 줬죠. 근데 2배는 횡보를 칠 때마다 손실이 누적돼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18.8%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스를 돌파하여 신곡 랠리를 펼쳤는데 1배는 신고가 대비 14.66%밖에 올랐지만 2배는 단지 3.2%만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1배는 실제 투자한 주식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추종하고 레버리지 ETF는 일일 변동성 2배를 추구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뭐 어쨌든 요지는 변동성이 높은 사이클을 맞으면 맞을수록 총 손실률은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적은 수익일지라도 변동폭과 손실을 줄여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 주식을 이렇게 변동시키는 걸까요? 주식 투자의 위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메인 변동성은 네 가지 사이클에서 옵니다. 거시경제, 업종, 실적, 심리 사이클. 첫 번째로 거시경제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는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98년도 외환위기나 08년도 금융위기처럼 각 사이클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들에 의해서 그 진폭이 더 커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경제성장에 맞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경기에 따라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은 경기 동행지수로 현재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100을 기준으로 변동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물론 주식시장은 미래를 기대하고 움직이는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경기보다 몇 발짝씩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거시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숲을 보는 것과 같거든요. 숲이 무너지면 내가 매수한 개별 종목도 살아남기가 어렵듯이 내가 투자에 앞서 이런 큰 물줄기의 흐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투자란 게 미래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상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예측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도 경기 예측은 종종 빗나가는 편입니다. 그 대신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대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하고 순환할 것이다 라는 걸요.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계절이 뭔지는 알 수가 있죠. 추운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처럼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개미들이 이런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 너무 도취되다 보니까 돈과 기회를 잃는 레파토리가 항상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이 장기 랠리를 펼쳤을 때 가자! 라고 외쳤던 동학개미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그 이후에 장기간 대세 하락을 펼쳤는데 이제는 국장이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개미들이 다 떠나가니까 신기하게도 최근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죠. 뭐 어쨌든 그 계절이 언제 바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주식이 끝까지 갈 것처럼 얘기할 때 언젠가는 겨울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대비해야 되겠죠. 주식 비중을 점차 줄이고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늘리는 형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라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비관론이 팽배할 때는 언젠가는 봄과 여름이 올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고 주식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급등하는 주식이 언젠가는 하락을 할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숏을 치겠다. 이거는 예측이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향후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가는 건 대응인 거죠. 뭐 어쨌든 결론은 거시경제와 시장이라는 큰 사이클 속에서 기회와 위험을 항상 인지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 변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순환하는 걸까요? 우선 실물 경기가 순환하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중앙은행의 긴축이 정점에 달하면 자본 비용이 오르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점차 줄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서서히 위축되면서 경기 후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고도 늘어나고 생산 활동도 둔화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도 꺼리게 되죠. 이젠 경제 전반에 지출이 감소하면서 실업률도 오르고 물가가 하락하는 불황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정부는 SOC나 사회 공공지출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쌓여있던 기업의 재고가 감소하고 이윤이 회복하면서 생산활동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죠. 기업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고 가계는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 경제의 총 수요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돌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신용이 팽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금리 인상이라는 화랑기에 접어드는 사이클 구조인데요. 이런 경기의 상황에 발맞춰서 주식시장도 연례행사처럼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마치 워렌 버핏이 불황일 때 석유 화학주나 금융 항공주를 미리 저가에 사서 호황에 파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이클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불황이 와서 금리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게 되면 경기는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로 주변에 당장 이익이 나는 업종은 별로 없는데 시중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보단 미래 성장 기대가 높은 주식들에게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뭐 임상을 준비하는 제약 바이오주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테크 업종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눌렸던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간접적인 수혜로 증권주들도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에 따라 공공건설의 지출이 늘어나다 보면 부동산이나 건설주도 수혜를 보기도 하고요. 금리가 저점으로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은 낮아진 상황인데 부양을 통해 경기가 회복할 기대가 생기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예대 마진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덕분에 은행과 같은 금융주들도 수혜를 받아 올라가기도 하죠.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경기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금리 인상은 경기 상승과 맞물리는 인상이다 보니까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즉, 올라가는 자본 비용보다 시장이 기대하는 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라 성장주 중심의 유동성 장세에서 실제 실적 기반의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경기가 상승하면 전방위 산업인 조선, 기계, 운송 등과 같은 자본재 기업들의 재고가 감소하고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해당 주식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방위 산업인 철강, 석유, 화학 같은 업종들도 수혜를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금리가 절정에 달하면 시중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줄고 이상하게도 경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하게 되는 역금융 장세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금리가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중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실물 경제도 같이 둔화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관심에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는 상대적으로 방어주가 부각될 뿐이지 방어주고 뭐고 그냥 매매를 쉬고 관망하는 게 낫거든요. 뭐 어찌됐던 간에 경기에 따라 업종이 순환한다라는 건데, 이런 레파토리는 전통적으로 이랬다라는 거지 100% 이렇게 딱딱 맞물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업종 사이클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산업 생애주기나 주도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순환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제품의 생애주기 패턴이거든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업종의 사이클도 이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애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투자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그 성과도 차이가 나겠죠. 연구개발과 도입기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낮고 생산 단가도 높아서 실적은 자본 비용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양자 컴퓨터와 같이 아직 개발 단계로 상용화가 안 되었지만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높은 기대감으로 급등한 주식들이 있겠죠. 이런 주식들은 마치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실적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결국 코스닥 테마주처럼 거품으로 급락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내가 향후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올 로드맵을 미리 알고 들어갔다면 성장주를 초기에 산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중의 기대만 빼먹고 나오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자율주행 기대감으로 급등한 테슬라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반면 성장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로 점유율과 매출, 영업마진이 동시에 급성장하게 되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관성을 타면서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해주면서 가다 보니까 성과도 높고 상승 랠리도 장기간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 수준의 대박을 빠르게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성장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10배 이상 가는 주도주들이 나타나는 사이클이 성장주에 많이 몰려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기대하는 성과가 계속 난다면 중장기 투자를 해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버슈팅도 종종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더라도 그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평가된 만큼 거품이 꺼질 위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계속 면밀하게 실적을 주시해야 되고, 차기에 어떤 산업들이 성장할지 미래를 통찰하는 인사이트도 필요하죠. 성장주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구두창이 닳도록 조사하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종목을 발굴하고 조기에 진입하려면 조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인터넷 혁명의 수혜를 본 MS나 구글과 같은 기업이 있었고, 이전에는 전기차의 대전환이라든가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를 제조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수요가 폭발한 사례가 있었죠. 이제는 뜨거운 성장이 지나가면 시장이 성숙화되고 판매량과 이익이 예측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한적인 성장과 경쟁자들과 파이 나눠먹기가 시작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단위 이익이 감소하고 이전에 투자했던 설비들의 유후 시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기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배당주 투자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회사 P&G 같은 기업들이 이런 성숙 배당주에 해당되죠. 테크 기업처럼 주가 상승이 드라마틱하진 않더라도 워렌 버핏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중속 성장하는 의식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를 집중했던 것처럼 우량주나 가치주도 이 시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러다가 상품의 대체제가 나오거나 사람들의 기호가 변하거나 신기술이 나오는 등의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되면 수요가 줄면서 해당 업종은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매출과 이익이 역성장하게 되거든요. 축소하는 시장의 파일을 놓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치킨 게임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당장 적자가 나는 게 아니더라도 시장의 우려가 미리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뭣도 모르고 싸다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물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주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쇠퇴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신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업종 자체를 다각화해서 성장을 다시 창출하기도 합니다. 제도약에 성공하게 되면 다시 매출과 이익이 성장기처럼 전환하게 되면서 눌렸던 주식이 정상화되고 성장 프리미엄도 함께 받는 턴어라운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 LNG선으로 재도약한 조선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생애 레파토리를 갖느냐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확실하고 빠른 거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성장 주도주를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아닌 투자자더라도 주도주는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면서도 계속 리드해가는 산업군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주시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주도주는 어떻게 나오느냐?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IT 혁명과 같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경제적 사건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면서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다음으로 이것들이 단순히 실체가 없는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해주는 유의미한 실적 상승에서 나오게 되죠. 코로나 시기에 시장이 장기간 상승 랠리를 펼쳤을 때 경험했던 2차 전지 업종들이 있었죠. 국제 탄소 배출 규제 이슈가 부각됐었고 각국의 정부들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에 개화기가 도래했었죠. 그러자 2차 전지 업종들이 실적이 급성장하게 되고 해당 주식들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과거가 있었죠. 물론 주도주가 항상 신기술 성장주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K방산주처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가끔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럼 실제로 주도주와 시장이 어떻게 갔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역사를 보면 경기와 금리 사이클에 따라 계속 순환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각 사이클마다 발생했던 경제적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정에 부합했었던 주도주들이 탄생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갔었죠. 예를 들어 85년에서 89년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엔화 강세라는 경제적 환경 변화 덕분에 국내 수출업체들이 큰 수혜를 봤었죠. 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등과 같은 수출주들이 증시 급등을 주도했었고 그 과정에서 증권주들도 같이 화랑을 보였고요. 92년에서 93년은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종목당 10% 정도 개방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외인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저퍼주들과 같은 가치주들이 시장을 이끌게 되었죠. 이렇게 시장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떨 때는 내수주보다는 수출주가 잘 나가기도 하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부각되는 등의 장세의 선호도가 있기도 합니다. 17년도 대세상승장은 6년이라는 저성장을 겪으면서 박스권에 머물렀던 증시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수혜로 반도체주들이 주도하면서 올라갔던 시기였거든요. 이때는 시장의 수급이 오로지 반도체주에만 쏠리고 그 외에 다른 업종과 소형주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참여해야 먹을 게 있다. 각 시기별로 존재하는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소외되지 않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유동성은 시장을 가속화하기도 하면서 그 끝을 유도하는 중력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07년도까지 대지 상승기를 단번에 끝낸 것은 연준의 긴축 효과가 누적되면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이 터져나온 급락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락했던 시장을 역사적 신고가로 가게 만든 것은 국내외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죠. 금리하고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제가 파트 3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이건 차후 영상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셨을 때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AI를 주도하는 기업이 있나요? 겨우 SK 하이닉스의 HBM 하나뿐이죠. 국제적으로 조선이나 방산주들이 호황을 맞아 장기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 산업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긴 하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거시경제와 업종 사이클만 봤는데도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실적과 심리 사이클을 탐구하면서 이해를 제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적 사이클입니다. 가치 투자 전문가들이 종종 주가 변동에 일일비하지 말고 장기 투자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주주가 요구하는 기대 수익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때 그 재원이 다시 재투자되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성장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다면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복리 그래프처럼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도 결국 복리로 오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측정할 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잖아요. 주식의 실제 가치도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장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인 본질 가치의 성장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주식들이 복리 그래프처럼 깔끔하게 우상향할 것처럼 보여도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시장은 중단기적인 실적 가치 변동에 열광하거나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기 변동에 따라 이익이 증감하거나 공장에 불이 나서 일시적인 손해가 났다라든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반짝 몰린 것처럼 기업의 경쟁력과 이익 창출 능력이 본질적으로 변한 게 아닌데도 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변동하게 되거든요. 실적가치 사이클을 도는 삼성전자의 예시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불항 사이클을 타는 전형적인 경기 변동형 주식입니다. 삼성의 실적이 이렇게 높게 올랐는데 이게 과연 삼성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호황으로 인해 잠시 실적이 피크를 찍었을 뿐이죠. 그럼 이렇게 이익이 눌렸는데도 이것도 삼전의 본질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불황으로 인해 잠시 실적이 언더슈팅이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질 가치로 주식이 장기 우상향하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변동하는 실적 가치에 일일비하다 보니까 중단기적으로 사이클을 타면서 주가가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적 가치를 본질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예 레벨업하거나 다운한 게 아니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장은 결국 평균 회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야겠죠? 즉 전통적으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겠죠? 이런 실적 사이클은 개별 종목에만 국한되지는 않거든요. 미국 지수 S&P 500을 볼까요?
오렌지색 선은 주당순이익 EPS, 검은색 선은 지수입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EPS의 실적이 출렁이면서 지수도 비슷하게 사이클을 돌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거죠. 본질 이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을 하면 적정 밸류를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본질을 벗어난 업사이드 어닝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국 평균 회귀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장기금리가 정상화되고 향후 이익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거품은 결국엔 꺼지게 되겠죠. 반대로 경기 불안과 시장 패닉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실적이 하락하다 보면 이익 대비 시장이 적정 밸류를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다운사이드 어닝임을 인지하고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주가는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하게 될 거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100%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본질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급락할 때는 주가는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퍼가 될 것이고 이익이 급등할 때는 주가는 열광하지 않기 때문에 저퍼가 되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per PBR ROE 같은 가치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파트 시중에 돌아다니는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가치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도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이해 안 가시더라도 어차피 제가 나중에 영상 따로 올릴 거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의 코끼리를 보는 과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10% 금리를 기대하고 100만 원의 예금을 든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년 후 이자 수익은 10만 원이겠죠? 이걸 기대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의 100만 원은 앞으로 110만 원이 될 거고 미래의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원금인 100만 원과 같겠죠? 이걸 주식으로 치면 주주가 그 기업의 미래를 기대하고 투자한 원금인 자기 자본, 즉 장부 가치와 현재 주가가 같은 PBR이 1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걸 자본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0%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30%의 금리를 받아서 이자가 30만 원이 나왔네? 그럼 추가로 플러스 20%인 20만 원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을 우리는 초과 이익이라고 합니다. 원리금이 130만 원이 된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10%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화 한다면 당시 이 예금의 자산 가치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8만 원 정도가 되어야 했었던 거죠. 이걸 주식으로 치면 주주가 기대한 수익보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시장은 원금 100만 원에서 18만 원을 더 쳐주다 보니까 PBR이 1을 넘기게 되는 거죠. 이걸 수익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만 원의 초과 이익이 앞으로 더 성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PBR은 더 높아지겠죠? 이걸 성장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자본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과 다른 점은 주식은 계속 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무한히 계속된다라는 전제로 영구연금 할인 공식으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는 거죠. 퍼는 EPS분의 주가이고 향후 발생할 이익을 기반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지표이거든요. 어느 정도 초과이익 수준과 그게 향후 얼마만큼 성장할지 성장 방향성을 시장이 얼마나 쳐주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PBR은 BPS분의 주가이고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초과 이윤의 현재 가치가 주주의 원금인 자본 대비 시장이 얼마만큼 쳐주는지 알려주는 결과론적인 지표이죠. 구체적인 초과 이윤의 성장 방향성은 알기 어렵지만 초과 이윤의 존재 유무와 시장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주식의 가치를 반영해 주는지 그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 둘은 관점이 다를 뿐이지 주식의 가치 평가 결과는 같거든요. 상황에 따라 어느 걸 중점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이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좀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럼 그냥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하거든요. 아, PBR이 1인 건 딱 주주 요구 수익만큼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구나. 1 미만이면
자본 비용도 못 건지는 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반면 이를 넘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초과 수익이 존재할 것이고 추가로 성장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요. 퍼는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의 역수만큼 나온다면 예를 들어 주주가 10%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역수인 퍼는 10배가 되겠죠. 실제 주가도 퍼 10배로 쳐주게 된다면 향후 초과이익은 일정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보다 높으면 향후 초과이익은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것보다 낮으면 향후 초과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요. 뭐 어찌되었든 per PBR ROE의 관계는 여기 보이는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모든 주가의 움직임은 이 공식 하나로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률 ROE를 시장이 per로 몇 배로 쳐주는가에 따라 그 주식이 원금 대비 몇 배의 가치로 반영되는가가 PBR인 거죠. 여기서 per는 RE-G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R는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고 이건 기회비용과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G는 성장이죠. 종합해보자면 기업이 창출한 수익률 ROE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 주식을 얼마만큼 PBR로 쳐줄 수 있는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5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증시가 왜 부진할까요? PBR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고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정말 매력적으로 싼 게 지금의 코스피이거든요. 근데 왜 바닥을 기냐? 일단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수익성이 낮고 국내 기업의 이익의 성장성도 요원한 상황이죠. 금리는 하락해서 기회비용은 낮아진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나 계엄 사태 같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간 상황을 근거로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per PBR ROE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속내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배웠던 per PBR 기대 개념을 적용해 보면 시장이 반영하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PBR은 안정적인 BPS를 기반으로 하고 퍼는 상대적으로 빠른 변동성을 가진 E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고퍼, 고PB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고PBR은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고퍼는 그 초과 이윤이 높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겠죠? 주로 성장주나 기대주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성장 기대가 충족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받은 높은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거품으로 전락하기도 하죠. 고퍼 저 PBR은 이익은 눌렸지만 눌린 만큼 시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익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업이 가망은 없는데 이익이 너무 많이 눌리다 보니까 시장이 최소 잔존 가치만 유지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향후 ROE가 개선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다시 수익성을 개선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투자를 줄이는 등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턴어라운드주로 각광받을 수 있겠죠. 퍼 저 PBR은 해당 기업이 적자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 이하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시장이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수익은 괜찮은데 향후 기업 전망이 우려스럽다 보니까 미리 시장이 주가에 선 반영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 단순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장기간 물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치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이 시장의 저평가적 인식을 깰 만한 무언가가 있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저퍼 고 PBR은 현 수익성은 꽤나 괜찮은데 시장이 성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익 사이클과 같이 업사이클을 끝자락에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하고 성장주의 경우엔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퍼가 확장되지 않는
성장의 함정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업황을 신중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로 실적 사이클이 피크를 찍은 건지, 그럼 이건 팔고 나와야 하는 시그널이고,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 거라면 저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대박을 내고 싶다고 하신다면 어떤 경우를 가진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저퍼 저PBR이 고퍼 고PBR로 되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동안 시장이 별 볼 일 없는 주식으로 치부했었는데 그 기업이 혁신을 한다든가 초대형 특수의 수혜를 입어서 이익 자체가 레벨업 한다면 시장은 높은 프리미엄을 쳐주겠죠.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내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미리 들어가서 고가에 팔고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까지가 실적 사이클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심리 사이클을 한번 볼까요? 주식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중단기적으로는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주식의 버블이 만들어지는 레파토리인데요. 특히 국내 시장 인기주들 대부분 이 심리 패턴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미들은 탐욕에 이끌려서 고점에서 추격을 하고 공포와 지루함에 못 이겨서 저점에서 손절을 하더라.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우량주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 세력들이 본질 가치보다 주가를 상당히 펌핑시켜 놓거든요. 그리고 고점에서 익절을 하게 되는데 그 샌드백 역할을 해주는 게 개미들인 거죠. 마치 HMM처럼요.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운임지수가 급등을 했었고 실제 실적도 크게 턴어라운드 하다 보니까 본질 가치도 올라와 주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해운주라는 업종의 특성을 봤을 때 저점에서 약 25배 정도 올라간 건 과할 정도의 펌핑이었죠. 그리고 추세가 꺾이다 보니 고점에서 마이너스 69% 정도 패대기가 나오고 주가는 현재 장기간 박스권을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비해 코스닥 작전주의 경우에는 본질 가치보다는 주로 주가 조작을 통해 추격하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제로섬 게임 형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주가를 하락시켜 투매를 유도하고 저점에서 못 이긴 개미들의 물량을 싸게 받고 매집이 완료되었으면 주가를 띄워서 호재성 재료와 함께 고점에서 개미들을 꼬셔서 익절하고 나오는 구조이죠. 그리고 실체가 없는 상승이다 보니까 띄운 만큼 주가가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대신정보통신처럼 작전 세력들은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전주 차트를 넓게 본다면 이런 크고 작은 밥그릇 모양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도주가 탄생하려면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대중의 관심과 인기, 유의미한 실적 상승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주도주와 작전주는 세력들이 주가를 펌핑해서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유도하는 작업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국일제지 같이 특수한 경우의 세력주들도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도주 이상으로 장기간 급등 랠리를 펼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적에서 갈린다는 건데요.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장기간 박스권에서 갇혀있던 시장에서 성장주로 각광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됐던 종목이거든요. 14년도에서 15년도까지 한류 열풍과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어 당시의 트렌드도 선도하고 있었죠. 같은 시기에 실적도 역사적으로 갱신하면서 매출은 20% 이상 성장했었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매출 성장을 초과하는 실적을 견인했었죠. 그 덕분에 장기간 랠리를 펼칠 수 있었고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산업의 변화를 가져다줄 꿈의 신소재라고 각광받았었던 그래핀 기술을 보유하면서 트렌드를 선도했었거든요. 구글과 비밀 계약 유지를 따낼 정도로 그래핀 테마주의 대장주로서 인기를 한몸에 받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생산 가능 여부가 모호했었고 실제 실적은 단지 저점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오르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결국 오르는 만큼 떨어지고 거래 정지까지 당했었죠. 이런 작전주들은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핸들링할지가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보내는 메이저 세력들 같은 경우엔
아예 크게 해먹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상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는 객관적인 재무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매매 근거를 잡을 수도 있고, 만약 물리더라도 유의미한 성장만 계속 내주기만 한다면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희망 정도는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작전주 말고 실체가 있는 주도주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력주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매수한 국내 주식이 주도주나 급등 성장주라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거든요. 중기 투자는 하시되 실적과 주가가 꺾일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함부로 저점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일단 성장주나 주도주들은 심리 사이클로 인해 기본적으로 본질 가치 대비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은 밸류상 적정 가치인 것처럼 보여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적 가치에 기반한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주도주들의 피크 시점이 역사적인 호황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시장이 팽창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신규 진입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초과이윤이 정상화된다든가 호시절에 투자했던 과잉 설비의 압박이 뒤늦게 찾아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전환되면서 이전만큼 탄력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슈팅된 거품이 꺼지면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언택트주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물린 심리적인 급등이었고, 실적에 비해 너무 앞서간 상승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오른 만큼 떨어졌는데요. 한세시력 같은 경우에는 의류 OEM의 역사적인 호황기를 맞아 실적도 같이 맞물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익이 정상 회귀되면서 장기간 사경을 헤매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09년도에서 11년도 자동차주가 주도주로 장기간 랠리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6년간 계속 하락만 했거든요. 그래도 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본전까지 줬던 많지 않은 사례이기도 하죠. 셀트리온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한번 주도주가 걸렸던 주식이 다시 짧은 기간에 신고가를 한번 더 줬거든요. 성장과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혹시나 내가 주도주에 물리더라도 이런 주식에 물려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회귀에서 아예 나락을 가는 현상이 국내 주도주에 유독 심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회귀를 겪기는 하지만 우량주들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결국 우상향하는 구조라 장투가 가능하긴 하죠. 국내 주도주의 상승 랠리는 짧으면 1년, 평균적으로 2, 3년 전후이고 정말 길게 가도 5년입니다. 어쩌면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도 많은 개미들이 미국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이제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네 가지 사이클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제 파트 2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적인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거시경제, 업종, 심리, 실적 사이클 중에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점에 두느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주식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치 투자, 기술적 분석, 포트폴리오. 여기서 여러분들이 셋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죠. 그럼 각각의 포지션이 뭔지 알아볼까요? 우선 가치 투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사업의 동업자이면서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성과를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을 통해서 분배받는 걸 기대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식의 본질 가치는 기업이 사업으로부터 창출한 미래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화한 게 내재 가치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월세를 통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구하듯이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그것을 할인해서 나온 결과값이 실제 주식 가격과 차이가 난다면 그 갭만큼 차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결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되니까 현 주가가 가치 대비 낮으면 매수하여 이익을 보고 높다면 매도하여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의 본연의 역할과 내재 가치라는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과도 같은 매매 방식이기도 하죠. 이런 원리는 모두 같지만 가치 투자라고 해도 이익의 유형에 따라 포지션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익의 유형은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흑자를 보고 있더라도 역성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진입 자체를 보류하는 게 좋거든요. 주가나 사업의 성과가 영 모멘텀이 걸린 상황이라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퍼와 PBR의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떨어지는 이유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상실돼서 하락하는 거라고 한다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표상 단순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계좌가 녹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기 변동과 같은 중단기적인 이유로 눌렸고 향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턴어라운드 주식의 예비 후보가 될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저점 매수를 위해 분석해 볼 가치는 있죠. 다음으로 이익은 계속 흑자를 보거나 성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가 주주의 자본 비용 이하로 계속 정체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치도 싸 보이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들어가면 장기간 지지부진한 박스 안에서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가치의 함정이라고 하죠. 주가는 PBR 1 이하로 주주의 원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퍼 저PBR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아주 가끔 어쩌다가 큰손이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차익 거래를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가치가 1,000원인데 주가는 700원을 형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300원에 가까운 차익을 위해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순자산가치 투자 전략이 일부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대주주들이나 할 수 있는 매매이고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에겐 그림의 떡인 상황인 거죠. 반면 이익이 자본 비용 이상으로 중소 성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로 의식주 같은 성숙기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이익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퍼와 PBR도 적당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벌어들인 재원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적절한 중소 성장만 가미가 된다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복리로 성장하는 채권형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만 배당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일 뿐이지 주식에 계속 투자하는 이상 업황과 기업의 경쟁력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배당 먹으러 들어왔다가 주식 손실이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고속 성장하는 경우도 볼까요? 이익이 레벨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장이 열광하면서 주식도 급격하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주도주와 신루타 가는 종목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죠. 벌어들인 이익은 다시 성장을 하기 위해 재투자되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보다 높은 자본 차익에 중점을 두기도 하죠. 다만 성장주는 기대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고퍼, 고피비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이 따라와 주는지 면밀하게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이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 주가가 너무 앞서간 게 아니라면 중장기 투자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나올 필요도 있죠. 이런 성장주들은 패그나 퍼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이익 대비 어느 정도 앞서갔는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고퍼에서 저퍼로 점차 전환해 가면서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별로 반응하지 않는 성장의 함정과 같이 미리 매도 시그널을 주기도 합니다. 이익이 눌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턴어라운드주를 볼까요? 철강이나 조선업과 같이 고정비가 많은 기업들에게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익이 유의미하게 회복하기만 한다면
영업 레버리지 덕분에 턴의 효과가 급증하기도 하죠. 여기서 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성장을 더 할 수 있다면 성장 프리미엄도 같이 챙길 수도 있고요. 이런 주식들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장기간 물리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업황이 개선되는지 아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불사조처럼 다시 과거의 영광 수준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도 파악해놔야 되겠죠. 턴어라운드 주식은 이익 개선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선반영되어 고퍼 저피 비율로 밸류가 또 반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업종,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이익이 사이클을 도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삼성전자와 같이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실적 사이클에 따라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시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시장이 사이클에 얼마나 효율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돌아오는 연례 행사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지 상황 변화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사이클상 저점이긴 한데 경쟁력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만약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이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그동안 주가 사이클 구조도 무너지면서 많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가치 투자도 이렇게 이익의 유형에 따라 매매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아무 주식이나 장기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는 아니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맥락 싹 다 무시하고 뭣도 모르는 주린이들 등 떠밀어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었고요. 그럼 실제 시장이 유형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LG 생활건강은 생필품과 화장품, 코카콜라 한국 총판 사업으로 한국의 P&G, 워렌 버핏주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했던 기업이었거든요. 이익이 계속 우상향하다 보니까 주가도 장기 시계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죠. 이런 주식들이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20년도부터 성장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역성장까지 가게 되면서 주가는 최대 170만 원에서 29만 원대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20년에 가까운 장기 우상향 추세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 거죠. 이렇게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안전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고 한들 내가 최소한 그 기업의 동향 정도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상황이 변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보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특수를 맞아 주도주로서 고속성장했던 기업인데요. 매출도 3, 40% 정도로 높게 성장을 했었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짧은 기간에 급등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받았던 성장 특수와 프리미엄이 꺼지게 되면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장주 몰락 패턴인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경기변동형 기업인데요. 매출과 이익이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주가도 사이클을 돌죠. 그러다가 20년도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고 21년도에는 2차전지 특수를 맞아 그 이상의 성장을 얻었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신고가를 뚫을 수 있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익의 유형에 따라 주가의 흐름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유형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도 하고요. 성숙 우량주가 어느 날 역성장하는 기업으로 바뀌기도 하고 성장주가 저성장주로 경기 변동형 주식이 성장주가 되기도 하죠. 그럼 여기까지가 가치 투자였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적 분석이 뭐냐? 가격과 거래량을 보고 수급과 심리, 이슈 등에 따라 차트를 중점적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매매 방식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실적 같은 거 의미 없다. 이미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니까 차트만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승, 횡보, 하락이라는 추세라는 관성을 갖고 움직이더라. 역사가 반복되듯이 과거의 추세나 주가 패턴들은 다시 반복되니까 그것을 통해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매매하면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오늘날에는 여기서 주가를 리드하는 특정 주체가 있다는 세력 이론이 접목되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순수하게 차트만 보지는 않고 테마와 이슈, 실적 모멘텀과 같은 것도 중점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세력주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럼 구체적인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보셨다면 호가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 보면 막 주식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호가창 안에서 매수와 매도가 시장가로 체결되면서 발생하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단순히 표면상으로 체결된 양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순매수가 거래량을 촉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너지가 클수록 갈 수 있는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이런 종목에 이목이 쏠리다 보니까 그 거래에 참여한 시장의 관심도나 집중도의 정도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서로 체결되면서 시중에 손바뀐 크기도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매수 거래와 매도 거래가 서로 싸우면서 캔들이라는 가격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한 시가에서 어느 정도 저가로 밀렸고 어느 정도 고가로 밀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안착하게 되었는지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캔들들을 하나하나씩 묶어서 평균을 계속 내보니까 추세란 게 보이네. 그리고 이평선 대비 얼만큼 주가가 오르고 떨어졌는지 그 힘의 크기인 각도도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가격을 하나로 평균을 낸 것이니까 여기 모인 주체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평단 대비 현 주가 수준에서 얘네들의 심리는 지금 어떻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 캔들, 이평선을 차트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추세도 파악해보고 지지 저항점도 가늠해보고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의 의도와 입출금 내역을 유추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리해서 나온 게 MACD, RSI, 볼린저 밴드와 같은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존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더는 주로 추세를 근거로 매매 기준을 잡는데요. 추세는 상승, 하락, 박스를 치는 횡보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왜 추세가 관성을 갖고 움직일까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인데 박스를 치고 있던 주가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은 저점으로 생각하고 매도보다는 매수 버튼을 주로 누르게 되면서 주가가 지지가 됩니다. 반대로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 고점으로 생각하고 매수보다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저항을 받게 되죠. 이런 인식의 메커니즘이 유지되면서 기존 추세가 관성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 저항을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지지를 이탈하면 새로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관성입니다. 여기서 이전의 저항을 돌파한 지점이 지지를 받거나 다시 견착이 된다면 상승이 재개가 되고 지지를 이탈한 저점이 저항을 받거나 다시 이탈하게 되면 하락 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지지 저항점들을 이용해서 지지는 매수, 저항은 매도 타점으로 삼고 추세가 전환되면 전환되는 대로 스텝을 바꾸어 가면서 매매하는 게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이죠. 시장 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심리 메커니즘은 특정 주가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는 향후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패턴이나 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패턴은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 패턴들이 주로 많이 활용되는 편인데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지지점을 이탈하는 헤드앤숄더 패턴, 하락 추세가 진행되다 지지가 높아지면서 저항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 전환 패턴, 쌍봉, 쌍바닥, N천정, N바닥, 짝쌍바닥 등 전환 부근에서 특정한 패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지지는 받고는 있지만 저항선이 내려오거나 저항은 받고 있지만 지지선이 올라오는 등 돌파냐 이탈이냐에 따라 추세의 분기점이 임박한 삼각 수렴 패턴도 있고요. 이론은 주가가 피보나치 수열처럼 움직인다더라. 엘리어트 파동처럼 1파, 2파, 3파 후에 ABC 잔파가 만들어진 다음에 추세가 전환된다더라. 라는 식으로 파동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가는 딱 떨어지는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론은 거의 쓰이지 않고 패턴들도 살아남은 몇몇 개만 유용하게 쓰일 정도일 뿐이고요. 옛날에는 이런 패턴과 이론들 무지성으로 적용해서 패가 망신한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특정한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장의 움직임으로써 보는 경향을 과거의 비인칭적 기술적 분석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거든요. 과거의 이론들이긴 하지만 추세 개념은 여전히 모든 매매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강력한 원리이고, 패턴은 가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는 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은 어떻냐? 오늘날 기술적 분석은 시장을 리드하는 특정 주체가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지, 저항, 돌파, 이탈을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특정 매물대를 환기해주기 위해 이 지점에서 계속 흔드는 건가? 아니면 익절 목표 지점을 여기로 정하고 있는 건가? 지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평단을 지키기 위해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다음 파동을 위해 기존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파가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는 건가? 아니면 다음 고점 매물을 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잠깐 띄우는 건가? 이탈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 해먹고 끝난 건가? 다시 저점에서 새로 판 짜고 시작하려나? 더 싸게 매집하려고 고를 파는 건가 등 시장을 의인화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코스닥 작전 세력들은 기업 가치 성장에 편승하기보다는 주가 조작을 통해 차익 실현이 목적이다 보니까 밥그릇 구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전 파동 고점에서 세력의 물량을 먹은 개미들을 다시 끌어내려서 저점에 손절하게 만들고 바닥에서 횡보를 줘서 저가의 물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직 국면이더라도 이전 매물을 녹이기 위해 상승 파동을 중간에 세미로 줄 때도 있고, 다시 박스 하단을 깨서 더 저가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주가를 띄워 비즈니스를 반복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락, 횡보, 상승 추세 모두 세력이 만들고 조성해 나간다고 보는 게 오늘날 특정 세력 기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각 추세별로 큰 틀에서 매매 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락 추세에는 과도한 낙폭의 반발 심리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을 노린 낙폭 과대 매매, 횡보 추세는 저점 지지와 고점 저항 원리를 이용한 박스 매매, 상승 추세에서는 돌파, 추격, 눌림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타점별로 포지션이 나뉘게 됩니다. 유의미하게 거래량 실린 양봉이라든가 저항을 돌파한 양봉을 기준봉이라고 하는데요. 기준봉은 향후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봉을 기준으로 상단은 저항으로 하단은 지지로서 하나의 박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 돌파하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인식하죠. 이걸 일, 주, 월봉으로 보냐, 분봉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트레이더들이 주로 매매 기준을 잡는 데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돌파 타점은 기존의 저항을 돌파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형성하려는 첫 분기점에 진입하는 기법이고, 추격은 양봉 기준봉이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분을 노리고 중도에 진입하는 타점이고요. 눌림은 돌파 이후 단기 급등 필요감으로 인해 조정이 오는 자리에서 눌림목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죠. 이런 타점들은 주로 상승 추세에서 신뢰도가 높고 하락 추세에서는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대체로 1파 후 눌림 매수, 2파 매도가 선호되는 편인데요. 일단 앞전에 1파로 상승 추세가 확인되었고 눌리고 올라가는 곳이라 적시적이고 추세가 진행되는 곳에서 들어간 자리다 보니까 잠재적인 매수세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안전하기 때문이죠. 트레이더의 포지션은 또 어떤 호흡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분초 단위의 찰나의 순간 변동성을 노리는 초단타 매매 스케일, 당일 매수 매도하고 나오는 단타, 최소 하루 이상을 오버나이트 하거나 중단기간 흐름을 노리고 추세를 타는 스윙, 단기간에 잔파동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추세에 편승해서 수익의 폭을 키우는 중장기 매매자로 분류가 됩니다. 굳이 난이도를 따진다면 스케일이 어렵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거든요. 반면 중장기는 추세만 잘 탄다면 여유도 있고 수익 규모도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작고 내가 매매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케일이나 단타로 회전율을 높이면서 미천을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반면 자금 규모가 크고 시간에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중장기가 더 적합하기도 하고요. 단타나 스케일은 간식 같은 개념이고 어떨 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은 큰 투자자가 되려면 중장기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기술적 분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와 전환점을 인식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주로 쓰느냐도 다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캔들 이평선 거래량 같은 차트의 3요소의 기본에 집중한다든가 기본을 기반으로 만든 수많은 보조지표들의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한다든가 패턴 이론 등과 같은 방법으로 향후 주가를 예측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고수분들 매매하시는 거 보면 의외로 차트가 깔끔한 거 본 적 있으시죠? 고수일수록 기본 3요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기술적 분석 초보자분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가 보조지표가 마치 뭐가 있는 것 마냥 매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조지표는 기본 3요소에서 파생되는 매매의 수단일 뿐입니다. 차트를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하고 추세와 전환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본질이지, 단지 지표 신호가 떴다고 시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손실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삼화전기 일봉 차트인데요. 세력주는 밥그릇 모양으로 간다고 했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나오고 세력의 매직 구간인 횡보 구간이 나왔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추세를 인식하기 위해 추세대를 그려볼 수도 있거든요. 하락 추세대 안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상승 추세대 위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죠. 중간중간 거래량 실린 기준봉들이 나오는데 하락 추세에 있는 기준봉들은 지지력도 약하고 차기 상승 파동을 내지 못하고 하락하는 편이거든요. 최소 횡보 구간 기준봉에서 매매 근거를 찾아야 하고 상승 추세에 있는 기준봉들이 신뢰도가 높고 적시적인 편이거든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한 구간이다 보니까 수익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타점은 1파 눌림 2파가 선호되는 이유는 여기 사례처럼 상승 추세 기준봉 내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다음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적시적인 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가장 적시적인 타점은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시작되는 곳에 들어가거나 중간에 들어가는 추격이겠죠. 차트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과 월봉도 함께 보시면 좋거든요. 큰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하락 추세 끝 무렵에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횡보로 전환되었네. 이후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돌파하니까 상승 추세가 나왔구나. 그리고 박스 저항을 돌파한 자리 부근에서 지지 역할도 했네. 상승 추세에 왜 거래량이 별로 없지? 세력들이 기간 횡보를 주면서 천천히 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세력들이 다 안 나간 건 아닐까? 월봉을 한번 볼까? 보니까 세력들이 한두 번 해먹은 게 아니었구나. 좀 더 넓게 보니 월봉에서도 하락 추세와 박스도 보이고 기준봉도 보이네. 그리고 이 셋을 돌파하니까 대시세가 나왔구나. 그러다가 눌렸는데 이전 박스 저항 부근이 지지로 적용하면서 다시 추세가 돌아간 거였네. 그리고 이번 파동은 이전 고점에 거의 다 도달한 거였구나.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실적이 받쳐주는 근본 있는 상승이거나 강력한 재료가 아니면 힘들겠다. 그럼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마 국내 주식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술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국장으로 주식을 입문하셨다고 하신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접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가치 투자처럼 기업의 가치를 따지거나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할 필요도 없고 재료와 차트만 보면 되니까 직관적으로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매매 영상도 보니까 실제로 돈도 금방 버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많은 개미들이 뛰어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분야 정말로 쉬울까요? 수익이라는 결과의 정답은 같겠지만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시점에 진입할지는 분석자마다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가치 투자가 가치를 구하듯이 딱 떨어지는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추론이고 해석일 뿐인 거죠. 그래서 고수부터 하수까지 역량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진짜 전문가들부터 잡문가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도 관건인 곳이죠. 어설프게 이상한 사람들에게 배우면 시간 낭비하다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수많은 경험과 경륜도 있어야 되고 차트에 대한 감각도 기르시면서 매매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거든요. 또 본인이 공포와 탐욕과 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차트에 눈이 뜬 상위 1%의 트레이더가 내가 될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투자 방식을 뛰어넘는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나름의 매력인 거죠.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 해서 가치랑 기술을 보셨는데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은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뛰어드는 액티브 투자라고 하거든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치 투자는 어려워 보이고 들어보니 기술적 분석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과연 나 같은 초보자들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향후 파트 4하고 파트 5에서 초보자분들도 매매하실 수 있는 미지수에서 기대를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소개할 세 번째 투자 방식인 포트폴리오에서도 희망을 가져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 투자 방식인 퀀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가 뭐냐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볼까요? 가치 투자 기술적 분석하는 액티브 투자자들 너희들 하는 짓 의미 없어. 시장은 효율적이라서 가치든 가격이든 이미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초과 이윤을 낼 수가 없거든.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장기 시계로 보면 결국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익률 안에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분산 투자나 하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죠. 여기서 퀀트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패시브적인 분산 투자라고 하더라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팩터만 잘 활용한다면 초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치지표로는 퍼 PBR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한다든가 기술적으로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과 같은 기준으로 과거를 통해 검증된 높은 성과를 냈던 팩터들을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합해서 포트를 운영하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포트폴리오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작을 할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몰빵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네 종목을 각각 균등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를 했었는데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포트 총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총 3.7%의 수익을 봤습니다. B같이 마이너스 20%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해도 내가 높은 비중으로 넣은 게 아니었고 그 이상으로 성과를 내준 AC 자산군도 있었기 때문에 수익까지 가능했던 거죠. 이게 분산 투자 효과인데요.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가 있겠죠.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업종이 서로 비슷한 종목만 투자한 게 아니라면 대략 18에서 30종목을 분산 투자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약 90%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분산을 한다고 한들 주식시장이라는 숲이 무너지면 나무로 분산을 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위험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주식이 아닌 채권이나 현금과 같은 아예 다른 자산으로 분산을 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다른 종목과 자산군들에게 분산하면서 운용하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인데요.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은 높아지면서 위험은 낮아지는 효과를 도모해 볼 수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1에 근접한다라는 건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비슷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의 효과가 거의 없겠죠. 0에 근접한 경우에는 현금과 예금과 같이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근접한 경우에는 장기 채권이나 달러와 같이 한 종목이 하락할 때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할 때 하락하면서 서로 해지가 되는 자산이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자산군들을 잘 섞어서 만들다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수익은 높아지면서 위험은 낮아지는 포트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어쨌든 이런 리스크 관리를 방어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 내가 생각하는 추세 기준에 따라 혹은 손실률에 따라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로스컷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전략으로는 주기적으로 수익이 커진 종목들은 부분적으로 팔고 손실이 낮아진 종목들을 더 매수해서 서로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 기법도 있고요. 이런 방어 전략들 제가 구체적인 방식은 파트 4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리스크를 좀 감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공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성과가 높은 자산에 좀 더 비중을 실는 방법이 있을 거고 퀀트가 주목하는 팩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중대형주보다 소형주의 성과가 더 높다더라. 그래서 소형주라는 팩터에 집중할 수도 있고 가치가 낮은 종목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하네. 그래서 퍼, PBR, PSR, EV, EBITDA 같은 팩터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죠. 우량주가 성과가 더 높았는데 우량주의 수치적인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퀄리티도 있고요. 가는 애들이 더 잘 간다더라 라고 해서 주가가 실적 상승 모멘텀이 붙은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팩터나 전략보다는 짬뽕처럼 섞어서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조합해보는 콤보 전략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현금 비중으로 포트 자체의 변동성을 줄이고 음의 상관관계인 채권으로 분산하고 월별 리밸런싱이라는 방어 전략과 함께 소형주, 밸류, 퀄리티, 모멘텀이라는 공격 전략을 모두 다 구사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보고 실제 있었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스피보다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 백테스팅을 하면서 검증해 보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은 어떻고 최대 손실폭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래서 위험보다 수익은 합리적인 걸까? 등등 다 따져본 다음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원칙에 따라 복리 그래프를 타는 게 퀀트거든요. 근데 퀀트에는 몇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해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손실을 볼 때도 있고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이 아예 안 나는 시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랬었다라는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퀀트를 구사하는 투자자들이 이걸 못 버티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전략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백테스팅은 과거 데이터에 과체적화하는 오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환경이 변했거나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를 높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뭐 어쨌든 한계가 있더라도 다른 액티브 투자보다 간단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퀀트를 구사하려면 팩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요. 제가 옛날에 퀀트를 해보려고 했을 때 엑셀에다가 툴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가 모멘텀, 두 번째는 실적 모멘텀, 세 번째는 가치 퀀트로 엑셀로 데이터를 스스로 가공하고 스크리닝 해가면서 종목들을 찾았었죠. 요즘에는 이거 그냥 해주는 사이트 따로 있어서 찾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퀀트를 하지 않는 액티브 투자자들도 내게 맞는 종목을 찾는데 빠른 스크리닝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실만 하고요. 이제 정리해 보자면 시장은 네 가지 사이클이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 사이클에 따라 크게 가치, 기술, 퀀트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또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을 쓸지 분류가 되고요. 어느 방식이 옳고 틀리다기보다는 내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복리 그래프를 타는 게 정답인 거죠. 그런데 제가 13년 넘게 주식을 해왔는데
자기만의 포지션을 정하라고 말하는 전문가 지금까지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주식에 그냥 뛰어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 접한 방식이 가치 투자였거든요. 이게 옳은 방식인 줄 알고 갔었는데 제 성격과 환경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걸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4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기도 했었고 실패하기도 했었죠. 이 선택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잃고 아예 주식을 접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나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처해진 환경, 자산 규모, 성격, 기대 수익과 감내 가능한 위험 수준, 그게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고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금 규모가 크고 보수적이면서 느긋한 성격을 가진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스케일과 단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겠죠? 이런 분들은 가치 투자의 배당주나 퀀트의 콤보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다 알려드렸고요. 이 강의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입문 강의이기도 하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식인 퀀트를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왜 퀀트냐? 시장 수익률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코스피를 바이앤홀드로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시장 기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내야 된다는 기준이자 기회비용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이런 기본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를 초과이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액티브 투자의 성과 일부분이 퀀트의 팩터로 규명이 되었거든요. 투자 대가들이 매수한 종목들의 부채 비율, ROE, 성장률 등등 공통점이 있더라. 이 기준에 있는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면 대가들과 비슷하게 성과가 난다더라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가치 투자나 기술적 분석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제는 팩터 이상으로도 초과 수익을 내야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주식시장에 참여한 대부분 개미들은 시장 기본 수익률조차 내지 못한다는 건데요. 잠깐이라도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낸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액티브 투자로 초과이윤을 내가 내고 싶다고 한다면 일정 경지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그러기에는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업 수준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한정된 시간과 노동력, 자본을 고려했을 때 그냥 퀀트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투자의 대가들이 연 20% 버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연 100%도 벌었는데 이게 왜 어려운 거라고 하지? 라고요. 가치 투자 분야에서 위대한 투자라고 칭송받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을 한번 볼까요? 14년도까지 총 49년 투자했는데 연평균 수익률 ROE가 19.4%입니다. 버핏도 그 해에 3, 40%대 정도로 시장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이 하락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어쩌다가 손실을 보기도 하고 성과도 낮았던 때가 가끔 있었죠. 또 시장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기회비용보다 적은 수익을 창출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도 하고 자산의 사이즈도 커지다 보니까 장기 시기에서는 결국 연평균 19.4%로 수렴이 되는 거죠. 위대한 투자자도 이 정도인데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계속 높은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반면 퀀트는 워렌 버핏처럼 일일이 분석 안 해도 충분히 연복리 수익률 20% 이상 꾸준히 낼 수 있는 전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시라는 거죠. 퀀트가 다른 투자에 비해 들어가는 인풋이 적은 거는 사실이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밸류니 모멘텀이니 콤보니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간단한 미국 지수에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초보자도 쉽고 안정적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방황하시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어렵다면 그냥 이것만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어느 한 종목을 투자한다는 건 파트 1에서 다뤘던 것처럼 거시경제, 업종, 실적, 심리라는 네 가지 사이클 변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변수를 계속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험은 비체계와 체계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지수에 투자한다는 건 거시경제적 위험인 체계적 위험 딱 하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전제가 계속 유효하다면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투자를 잘못해서 고점에 물리더라도 물을 타거나 시간만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본전을 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의 지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본과 미국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90년도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에 빠진 나라다 보니까 약 22년간 장기 하락 추세를 경험했거든요. 반면 미국은 장기 대세 상승 이후 IT 버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장기 박스를 쳤지만 결국엔 돌파해서 고각으로 신고 랠리를 펼쳤습니다. 두 국가는 성과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배당 수익을 제외하고 76년을 시작으로 22년도 부근 최고점 대비 수익률은 일본이 746%밖에 되지는 않지만 미국은 4,438%나 올랐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경기가 불황이 오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언제든지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처럼 차기 산업을 이끌어가는 혁신을 항상 주도했었죠. 그리고 패권국을 유지하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이 차이가 미국과 일본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경제 패권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미지수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수든 초보든 내가 어떤 포지션의 투자자든 전체적인 시황을 읽으려면은 미국 지수도 주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미국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파트 2가 끝났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다음 영상은 원론 강의의 마지막인 하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트 3에서 5는 미지수 매매를 위한 경제적 배경 지식과 투자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퀄리티 높게 구성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